일본은 한국에 제재 조치를 발표한 이후 연일 한국에 대해 작정한 듯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를 뒤엎고 있다고 무례할 정도로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특히 공개석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한국 대사의 말까지 끊으며 초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초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 이제는 이 사안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보복 조치는 반도체 핵심 3가지 소재의 수출 제재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삭제로 무역과 통상에 관한 제재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사안의 본질은 무역 문제가 아닌 군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궁극적 목적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조치가 발표되었을 때 이번 제재의 목적은 한국을 때려서 일본의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7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는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즉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개헌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상당수의 일본 국민들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개헌하는 것과 군사적으로 재무장하는 것에 대해 과거 군국주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반감이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 여론이 50%가 넘게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원론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아베는 어떠한 이유로 국민의 절반이 넘게 반대하는 개헌을 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국, 러시아, 중국, 세계 군사력 3강의 판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계 군사력 2위, 3위인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도 미국의 탄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스텔스와 항모 전단에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26일 러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 발사 시험에 최종 성공합니다. 이 자리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였고 이 미사일을 유럽 쪽에 먼저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방가르드는 일반적인 미사일과 다르게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자체 엔진을 통해 회피 기동을 하며 마하 20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레이더의 전파 속도로 탐지조차 어려우며 탐지를 한다 해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방가르드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유럽은 물론 미국 동부 본토까지도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은 생산 단가가 기존 탄도 미사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마저 용이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 사력을 다해 개발 중인 AI 시스템과 이 미사일이 합쳐진다면 30기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AI를 통해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고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당장 미국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무적으로 불리던 미국의 스텔스 항공모함 전단에 타격은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사일이 전쟁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이 미사일의 등장으로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아베가 결국 직접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이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개헌뿐만 아니라 안보를 이슈화시켜 직접 무기 개발을 시작하려는 빌미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죠. 실제 일본은 정치적인 문제와 무역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WTO의 다자간 무역 질서의 대원칙을 알면서도 이 문제를 북한, 안보, 에칭가스의 군사 전용 등 끊임없이 군사적인 문제로 연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일본은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일본의 대형 호위함 가가함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일본의 미국산 F-35 스텔스를 105대 판매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일본은 세계에서 F-35 스텔스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일본의 대형 호위함 4대를 하나로 개조해서 F-35 스텔스를 탑재시키겠다며 공식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차세대 초음속 스텔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로 불리는 F-22를 미국이 기술 유출 문제로 일본에 수출하지 않자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를 일본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아베 정부는 자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격적으로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인데, 그러기 앞서 한국과 북한의 안보 문제를 빌미삼아 무역 제재를 가하고 반일 감정을 자극하여 일본 언론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한국으로 돌려놓는 전략이라는 해석입니다. 나아가 일본의 기업들에게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서 일본이 개발한 무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이번 제재 방침의 목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군사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이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군사력 증대에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7월 16일경 이 내용을 처음 작성하기 시작하여 7월 22일날 최종 수정을 했던 원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일본과의 이슈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출 제재와 불매 운동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었죠. 특히 한일 무역 문제에 갑작스럽게 러시아의 미사일로 전개가 되는 이야기여서 그 연관성에 확신이 서지 않아 영상 제작을 보류하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 갑자기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를 넘어 한국의 독도 주변 영공을 꽤 오랜 시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카디지를 통보 없이 비행한 적은 자주 있어온 일이지만 러시아가 카디지를 넘어 한국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은 즉각 자국의 영공을 침범하였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사된 발사체는 합참의 조사 결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급 미사일을 카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마하 6에서 7 정도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미사일 역시 일반적 탄도미사일과 다르게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50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며 자체 엔진 추진력을 이용해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MD 시스템의 레이더 탐지 및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은 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 역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사드 같은 MD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아방가르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이 급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실제로 러시아와 북한이 도발을 통해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의외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드론을 격추시켰을 때 공격명령까지 내렸다가 취소시켰던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트위터를 통해 독서를 내뱉는 모습조차 이번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에서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군비 증강은 곧 미국의 무기 수출 증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의 무기를 팔아 돈도 벌고 동북아시아에 무기를 배치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괜찮은 그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 이득이 되는 무언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관련하여 한 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다가 최근에서야 중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련 이슈를 동시에 들고 나왔습니다. 7월 3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최근 갈등 양상과 관련해 분쟁 중지 협정 서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7월 31일 아사히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는 더 이상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하지 말 것, 한국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같은 날 나온 보도를 살펴보면 트럼프는 볼턴을 통해 한국에 50억 달러, 한화 약 5조 9천억 원의 방위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약 3배 정도 인상된 숫자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미국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방위금 인상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인상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역시 이 사안의 중재에 나섬과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는 군사적 이슈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군비 증강이 이번 한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비 증강을 계획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불매운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본에 어느 정도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매운동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사안을 다각도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이 천문학적인 군비 증강을 빌미로 주변국 중 그나마 만만해 보이는 나라와 갈등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추론을 정부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 분명히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